안녕 얘들아. 안녕. 자, 2학년 주문형 강좌 3강 할 차례예요. 자, 나는 알지? 정치화법을 담당하는 김기로 선생님이고, 내가 쌤이 1강 파리에 관한 1강을 했었고 2강은 엄주환 선생님이 또 수업을 해주셨고, 이제 다시 3강으로 왔어요. 정치화법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쌤은 보통 학교에서 찍어. 학교가 좀 더 안정되고 소리도 안 새고. 그런데 이 주말에 좀 찍어보고자 이제 여러가지 장비를 들고 집으로 왔는데, 집에서 지금 처음 찍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다. 한번 시작해볼게. 지금은 밤 11시 반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 스승의 날, 금요일 밤 11시 반에 한번 집에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할 수업은 제 3강은 1강 끝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파리 여행 두 번째 시간이죠. 파리라고 하는 프랑스 파리. 파리에서 선생님 보고 듣고 느낀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여러 가지 배경 지식들과 한번 연결해서 공부를 해보는 건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파리에 관한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개선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파리에서 선생님이 봤던 개선문, 그 개선문의 얘기에 더해서 그 개선문의 유래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흥미로운 사건까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개선문으로 가려면 프랑스 중심가에, 파리 중심가에 이 거리를 지나야 돼요. 이 거리는 굉장히 유명한 샹젤리제 거리예요. 샹젤리제 거리. 자, 샹젤리제 거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이 2km 조금 넘는 이 길에 다 모여있는 파리, 그리고 프랑스의 패션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굉장히 화려하고 또 아름다운 이 샹젤리제 거리의 끝에, 가장 끝에 이 개선문이 이렇게 지금 희미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치 얘들아? 이 개선문까지 쌤도 이제 걸어가면서 유명 이제 패션 브랜드들의 옷가게, 이런 것들 진영장, 물론 사진 못했지만 돈이 없어서 진열장도 보고 뭐 정신없이 구경을 하고 이제 쭉 걷다 보면 도착을 합니다. 개선문 근처에 도착을 해요. 샹젤리제 거리의 끝에 바로 한 번 더 이제 쭉 여기 끝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 보이는 굉장히 웅장한 이 문이 보이는데, 여기가 바로 개선문입니다. 네. 자, 이 개선문은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냥 에투알 개선문이냐? 프랑스어로 에투알 아크 드 트라이엄프라고 해서 에투알 개선문. 왜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부르는지는 좀 이따가 알려주기로 하고, 이 개선문 처음에 이 밑에서 이 관광객들처럼 밑에서 봤을 때 생각보다 크고 웅장하고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높이가 한 50m 정도 되고 폭이 한 35m, 4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문이에요. 자, 이 개선문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1800년대에 나폴레옹 시기,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가 혼란해졌을 때, 그때 나폴레옹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를 장악하고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하겠다라고 외치면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키죠. 그 나폴레옹 전쟁은 결국에는 패배를 했지만 초반에는 연전연승을 거듭해 프랑스가. 그래서 당시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공사기관과 공사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에투알 개선문이에요. 처음에는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개선문의 벽에 붙어있는 부조 같은 걸 보면 다 당시의 싸움 모습 같은 것들이 상징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제1차 세계대전, 프랑스도 당연히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됐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위해 싸우다 죽어간 용사들, 그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묘지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개선문이자 또 참전 용사를 기르는 묘지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파리의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바로 이 에투알 개선문이야. 하나를 더, 또 에투알 개선문은 왜 개선문을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부르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 나폴레옹 시기에 만들어진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진짜 창조한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문들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는가?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해. 먼저 왜 이 개선문은 에투알 개선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나? 자, 이 개선문 밑에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 개선문으로 가보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이 통로를 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끝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바로 개선문 전망대야. 이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프랑스 시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선생님도 다른 관광객들과 같이 전망대에 올라갔어요. 자, 전망대에 올라가 봤더니 그 전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 뭐 넓진 않지.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모여서 프랑스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는데, 이 전망대에서 쌤이 직접 찍은 프랑스 시내의 사진이야. 자, 여기를 보면 이 사진에 지금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사방팔방 방사형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개선문이 가운데에 있고,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개선문이고, 개선문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도로가 뻗어 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야. 다시 전사진으로 가보면,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도로가 뻗어 있어요. 이거를 개선문을 중심으로 보면 마치 별 같잖아. 그래서 에투알이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별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별 개선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모든 도로가 뻗어나가고, 그 도로는 극심한 정체도 있지만 위에서 보면은 정말 잘 구획이 됐다는 그런 형태로도 보여져요. 그리고 딱 보면 어떠니 얘들아? 서울시에 만약에 우리가 남산타워를 올라갔다면 남산타워 아래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면 어떨까? 그 서울의 전경은. 사실상 그 남산타워 주변에는, 또 서울에는 고층 건물이 너무나 많겠지. 이런 프랑스 파리에서의 전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겠지.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프랑스는 보면은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건물이 없어. 전부 다 최대 한 5층에서 뭐 한 7층 정도의 건물들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프랑스 파리에서는 건물의 고도 제한을 둬서 너무 높은 건물이 난립하지 못하게 한대요. 물론 이 안에 파리에서의 뭔가 부동산 가격은 비싸겠지만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그 도시를 함부로 이제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만듦으로써 도시의 예전에 가졌던 파리시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뭐 좋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에투알 개선문이란 유래를 받고, 자, 그럼 프랑스 파리의 이 웅장한 개선문은 과연 나폴레옹 시대에 직접 창작이 된 것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니죠. 이 개선문은 예전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기에 있었던 개선문들을 사실상 거의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로마 제국 시대의 개선문, 언제 누가 최초로 설계를 했냐? 바로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라고 부르는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개선문을 최초로 설계를 했다고 전해져요. 로마 국립박물관에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 그리고 쌤도 봤던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이야. 기원전 63년부터
서기 14년 사이에 살았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죠. 자, 아우구스투스는 최초로 이 개선문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아우구스투스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이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제국의 황제에게만 개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했어. 그 이전에는 그냥 유명한 장군들도 자기네 집 앞에다가 뭐 비석 같은 거, 개선문 같은 걸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지시키고 웅장한 개선문은 오로지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제에게만 허락되도록 바꾼 게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는 뭐 그럴 만한 시간이 안 되고 또 지역의 시간이니까 그런 건 넘어가고 어쨌든 이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개선문들이 50여 개 정도 만들어졌다고 해. 그 중에 로마 시내에 남아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3개의 개선문 중에 유명한 2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지도를 잠깐 보면 로마 제국은 제국의 역사는 서기 98년부터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로마 공화정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한 500년 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은 1600년대 정도까지 가니까 굉장히 긴 세월을 로마 제국은 버틴 거야. 그 로마 제국의 최대 영토가 바로 요 정도, 한 98년에 117년 사이에 요 정도예요. 거의 전 유럽과 아시아까지 걸쳐서 있는 거대한 고대 제국이었지. 자, 이 거대한 고대 제국에 여기 예루살렘이죠. 한번 눈여겨 봐줄래 얘들아? 이 예루살렘과 관련된 개선문이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봐줘. 이 예루살렘은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는 곳이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자, 개선문의 이제 유래로 가보는데, 자, 개선문에 가기 전에 먼저 이곳은 고대 로마 제국의 숨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 시기의 도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로 로마노라는 곳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그대로 도시 중심부의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기원전 한 50여 년 전경부터 쭉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로 발전을 했고, 그것이 18세기까지는 또 땅에 묻혀 있었다고 해. 그러다가 19세기에 최초로 발굴이 되면서 고대 도시 원형 그대로로 보존하고 있는 게 포로 로마노, 로마의 광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로마의 광장에는 고대 로마에서 만들어졌던 건물들이 하나둘씩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개선문이야. 개선문. 자, 여기 개선문처럼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또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개선문은 바로 이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파리의 에뚜알 개선문의 모태, 원형이라고 보여지는 티투스 개선문이에요. 티투스는 누굴까요? 몰라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건 아까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원칙이 있었잖아. 제국에서 전쟁을 치렀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황제에게만 개선문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티투스는 아마도 황제겠지. 여기 보면 실제로 지금 정확히 보이지는 않지만 얘들아, 먼저 이 조각상부터 하면, 이 조각상은 로마 국립박물관에 있는 티투스 황제의 흉상이에요. 티투스 황제는 서기 79년부터 81년까지 약 짧은 2년간의 재위에 있었던 왕이에요. 2년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선문을 세울 수 있었냐?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여기를 보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얘들아, 여기에는 로마 시민과 로마 원로원이 신으로 추앙되는 티투스 황제에게 이 개선문을 바친다 라고 써 있어요. 신으로 추앙되는 티투스 황제에게 이 개선문을 바친다.
자, 로마 제국 시기에서는 황제가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고 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식으로 하면 시저도 나중에 신격으로 추앙받게 되고,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 그 뒤의 황제들도 너무 큰 잘못을 저질러서 기록이 된 황제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고대 로마에서는 그런 게 가능했어. 왜냐하면 고대 로마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의 신들로 섬겼고, 그 로마의 신들은 굉장히 많았지. 주피터, 다이아나, 또 헬라,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이 너무나 많았던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위대한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그게 오히려 제국의 영광을 드높이고 황제를 기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을지도 몰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망을 한 황제들도 그 중에 하나로서 신으로 신격화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면 티투스 황제는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길래 개선문을 만들었고, 이게 파리 개선문까지 영향을 주었나? 여기 제 사진을 내가 넣었구나, 얘들아. 티투스 황제의 이 티투스 개선문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세나투스. 일단 해석하지 말자. 어쨌든 로마의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은 신으로 인정받은 티투스 황제에게 이 개선문을 바친다라고 써 있어요. 티투스 황제는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냐? 자, 이거는 이거는 티투스 황제가 승리로 이끌었던 유대 전쟁입니다. 유대 전쟁은 당시 아까 지도에서 봤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곳, 쭉 거의 기원전 한 1500여 년, 2000여 년 경부터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이 바로 유대인이 거주하던 지역이고, 그 유대인들은 자꾸만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있었지만 자꾸만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켰다고 해. 그 반란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로마 제국은 다신교인데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종교인 유대교를 섬겼지. 그래서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일신교인데, 로마 제국에서는 다신교, 심지어는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 걸핏하면 반항하고 또 이제 그 전쟁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지. 그래서 당시 황제는 티투스의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였고,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아들 티투스로 하여금 이 유대인을 상대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아들 티투스는 서기 67년부터 73년까지 거의 한 6년여 기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그들의 수도처럼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결국은 함락시키고, 역사서에 따르면 1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몰살시켰다고 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의 수도와도 같이 여겨져서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해 버리는데,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파괴하지 않고 남겨둔 한쪽 벽이 있는데, 이 한쪽 벽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유적이에요. 통곡의 벽. 지금도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이 유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티투스 황제는 개선문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고, 결국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은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지역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 세계를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다니게 돼. 이게 유대인들의 대이동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에요. 나중에는 20세기가 들어와서 그 유대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지.
그렇죠?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이게 티투스 개선문의 유래였어요. 두 번째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또 말 그대로 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개선문이에요. 콘스탄티누스는 274년부터 337년 사이에 로마 제국을 이 생애 동안에 한 30여 년간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고, 보통 우리는 그냥 부르지 않고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불러. 고대 로마에서는 대제라고 부르는 사람이 3명인데 그 최초가 콘스탄티누스예요. 이 사람은 왜 유명하냐? 자, 천천히 가볼게. 먼저 이 두상이, 로마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는 이 두상이 바로 콘스탄티누스의 두상이에요. 굉장히 영리하고 강인하게 생겼지.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도 티투스 개선문과 굉장히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옆에는 콜로세움이 있는 이곳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까? 먼저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을 가까이서 보자. 가까이서 보려고 했는데 가까이서 먼저 보자. 요렇게 이것도 유명한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도 아까 우리가 봤던 티투스 황제 때 완공이 된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 바로 옆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 서 있어요. 자, 이 개선문은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길래 만들어져 있나? 자, 때는 서기 312년이에요. 312년에 당시 로마 제국은 여러 명의 황제들이 공동으로 분할 통치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콘스탄티누스였어. 근데 당시는 고대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을 때야. 기독교도들은 고대 로마 제국 시절에는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탄압받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세계 종교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을 본인의 본인 단일 황제로, 로마 제국의 단일 황제인 본인이 지배하기 위해서 다른 황제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로마시가 있는 그 이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막센티우스라는 황제였어요. 그 막센티우스와 최후의 일전을 벌였던 곳이 로마 근교에 있는 밀비우스 다리라는 곳입니다. 그 밀비우스 다리 앞에서 황제 막센티우스와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최후의 일전을 벌이게 돼요. 그 결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됐냐? 이거는 당시 전쟁 상황을 그린 중세 시기에 그려졌던 사파인데, 약 한 800여 년경에 그려졌던 사파인데, 이 사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전투가 일어나기 전날 밤 꿈을 꾸게 됐답니다. 그 꿈에 바로 이 십자가가 나왔어요. 뭐지? 그치, 십자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것이고, 그 기독교의 상징인 거죠. 그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를 꿈에서 보았다고. 물론 아주 확실하게 역사적 진실로 남아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전해져 오는 거죠. 전날 밤에 십자가의 꿈을 꾸고 콘스탄티누스는 자기 군대에 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표식을 달게 해. 그럼으로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해요. 당연히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개선문은 만들 수가 있는데, 개선문을 이렇게 만드는 것과는 또 별개로 콘스탄티누스는 결국은 자신이 최후의 일전에서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한 건 이 기독교, 이 예수님 덕분이다. 그 십자가의 모양을 보고 전투를 성스러운 성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일이 있은 후 단 1년 후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밀라노 칙령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밀라노 칙령으로 탄압받던 그리스도 기독교는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고 공인받게 되고 그 이후에 황제의 비호 아래 기독교는 세력을 엄청나게 넓힘으로써 전 세계의 종교로 뻗어나가는 시작을 알리게 돼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대제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기독교를 부흥으로 이끈 첫 번째 황제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또 이 거대한 개선문을 짓는 것도 허락이 됐었던 거지. 처음에 봤던 티투스 개선문 그리고 프랑스의 에뚜알 개선문이랑은 다른 건 이거는 문이 3개죠. 건축 양식은 거의 비슷하고 다만 문이 3개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나중에 에뚜알 개선문에 영향을 주게 되죠. 자, 좀 다가오나요? 티투스 개선문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서 영향을 받아서 거의 그대로 본따서 프랑스의 개선문도 세워지게 됐다. 개선문 얘기를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쉬워, 얘들아. 그래서 좀 더 살펴볼 건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요것도 개선문이야. 또 비슷하게 생겼어. 이건 뭐냐? 이거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개선문이에요. 이 워싱턴 개선문은 18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지 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근데 딱 봐도 얘들아, 딱 봐도 형태가 비슷하지? 그렇지? 이 워싱턴 개선문도 역시나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에뚜알 개선문이나 티투스 개선문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건 아니지, 당연히.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됐던 것을 100년 만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 건축물이에요. 이때부터는 이제 개선문은 뭔가 그 나라의 어떤 민족 정신을 좀 고취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게 되지. 그 나라의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개선문과 비슷한 게 있니, 얘들아? 본 적이 있을까? 있죠. 바로 서재필이 기초했다고 전해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서울의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가봤니, 얘들아?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직접? 독립문. 1896년에 만들어졌어. 1896년은 외세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던, 특히나 일제의 간섭이 심해지고 있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서재필은 예전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아마 실패로 끝냈던 그 주역 중에 한 명이죠. 어쨌든 서재필은 미국에 유학 갔다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독립문을 기초했다고 하죠. 이 독립문 그냥 만들었을까, 얘들아? 다시 봐봐. 서재필은 미국에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특히 워싱턴 근처에서 생활을 했다고 해. 그 워싱턴 근처에서 생활하는 와중에 이걸 보지 않았을까? 너무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니? 뭐 서재필 자서전이나 다시 계속 봐봐. 비슷하지? 서재필의 자서전이나 어떤 역사서에도 서재필이 미국의 워싱턴 개선문이나 프랑스 에뚜알 개선문을 본땄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건 쌤의 의견은 아니고 이런 의견을 먼저 내놓은 학자가 있어요. 쌤은 그 의견에 동조하는 건데 너무 비슷하지? 그치? 우리나라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이 개선문의 형태를 그대로 따와서 만들었다. 자, 전 세계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개선문들이 여러 개 만들어졌었는데 가장 큰 개선문은 어떤 걸까요? 프랑스의 에뚜알 개선문일까? 의외로 가장 큰 개선문은 굉장히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건 바로 북한에 있는 평양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사실이지, 얘들아. 지역의 시간에서나 말할 수 있는 얘기들이죠. 평양의 개선문은 1982년에 만들어졌고 김일성을 북한의 어떤 초대 공산당 주석인 김일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는 높이가 100m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선문이고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이 이거는 뭔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아닌 그저 김일성을 추모하고 추앙하기 위한 개선문이라는 점에서 좀 그 목적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개선문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중에는 현재 가장 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파리의 에뚜알 개선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로마에 남아있는 티투스 개선문과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문, 평양의 개선문까지 여행을 해봤는데 이 주제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 괜찮았니 얘들아? 자, 만약에 3편, 아직 루브르 박물관이나 다른 얘기들도 못했는데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너희들이 좀 진짜 자유 게시판에 안 했으면 좋겠다 또는 3편을 했으면 좋겠다 댓글을 달아주면 좋겠는데 안 달아준다면 또 쌤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게요.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오프라인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자. 오늘도 지역 여행을 잘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만 끝내자. 고생했다.